동아시아 성장의 문화적 측면. 집단주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룩한 나라들은 모두 유교 문화권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구학자들은 흔히 유교 자본주의론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말로 한중일의 유교가 서로 비슷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적이라도 있었나? 한국의 유교가 과연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교일까? 아니다. 모두 다르다. 한국의 유교는 공적 영역에서의 충보다 사적 영역에서의 효를 더욱 강조했다. 또 중국에서의 유교가 공리주의적 요소가 강했던 반면 공자, 백성이나 토지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분배가 균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한국에서의 유교는 극단적인 명분론에 치우쳤다. 송시열, 주상께서는 장자가 아니시니 상복은 1년만 입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의 한국 사회를 돌이켜보아도 서구인들이 말했던 유교적 공동체의식이 과연 존재했는지 의문이다. 한국 사회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기업의 족벌 경영,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 지역주의 등은 오히려 반유교적인 모습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교 문화라기보다는 집단주의 문화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 확실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집단에 대한 순응주의는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고, 동아시아인들은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특유의 근면성과 성실성이 발현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집단주의가 과연 유교 문화의 영향일까? 사실 그보다 일제시대 군국주의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신생 독립국으로서 압축 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원 이데올로기의 성격으로 국가가 집단주의를 강조했던 측면도 있었다. 집단주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권위주의다. 흔히 권위주의를 두고 우리는 개발 독재를 생각한다. 권위주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보는 생각이다. 하지만 중남미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도 꽤나 권위주의적이었고, 오히려 군부 쿠데타에 의해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들로 등장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정체되었던 국가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베네수엘라를 망친 우고 차베스의 예도 유명하다. 그의 집권 기간 중 1인당 GDP는 1940년대의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홍콩만 하더라도 권위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작은 정부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때문에 권위주의가 과연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권위주의 정부였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것일까? 아니면 권위주의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것일까? 소득분배의 공평성. 집단에 대한 구성원들의 순응주의는 집단 내부의 갈등이 최소화할 때 가능해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단 내에서의 평등이다. 똑같이 일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만큼은 받아야지. 그런데 압축성장, 고도성장 혹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갖게 되는 오해가 있다. 경제발전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거 아님? 대한민국은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나라일 거야. 하지만 놀랍게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균등화되어 갔다는 사실은 이미 경제학자들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예외인. 가령 한국과 대만의 진위 개수는 다른 개도국들과 비교해보면 양호한 수준이다. 소득 형평성에 있어
여느 선진국들 못지않다. 대한민국과 대만의 소득 분배가 양호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평등한 분배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으로 부의 평등이 일찍부터 이루어졌고, 대만은 장개석 정부가 본토에서 싸지른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반면교사로 대만 섬에 들어와서는 고금리 정책을 통해 물가를 통제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저축자들의 이자 소득이 늘어나 부의 평등을 일찍부터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헐, 한국전쟁과 중국 초인플레이션 덕분에 부의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물론 평등주의가 경제발전에 있어 반드시 도움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평등주의는 노동자들의 근로의욕과 성취 의지를 북돋아 주었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 획득에 기여할 수 있었다. 교육열과 지능지수. 동아시아 국가들의 소득 분배의 공평성은 교육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를 가능하게 했고, 반대로 균등한 교육의 기회는 소득 분배를 평등화하는 데 다시 기여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도 가장 비관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외국의 언론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혹평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경제성장을 오직 물적 자원만 두고 판단했을 때의 이야기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물적 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1960년 당시 대한민국은 브라질이나 멕시코보다 국민소득 면에서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문맹률은 오히려 그들 나라보다 훨씬 더 낮았다. 1960년 주요국의 문자 가동률이다. 세종대왕 만세. 브라질의 슬럼가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며 출세를 꿈꿨을 때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책과 씨름하면서 인생 역전을 꿈꿨다. 이러한 교육열이 역사적, 문화적 유산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능지수에 기인하는 것인지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경제는 교육의 힘으로 고도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었다.